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최종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역대 경선 최고 득표율로 대선에 다시 도전하는 이 후보는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에선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할 당원 투표와 대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은 단일화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해킹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늘부터 무료로 유심 교체에 나섭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몰리고 있지만 교체용 유심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혼잡이 예상됩니다. 의과대학의 유급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증원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89.77%의 득표율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역대 대선 경선 후보 중에 가장 높은 득표율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대선까지는 이제 36일 남았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변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마지막 전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에 확정됐습니다. 지난주 충청과 영남, 호남에 이어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에서도 독주를 이어가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모두 4차례의 경선에서 이 후보가 기록한 누적 득표율은 90.32%로 90%를 넘겼습니다. 이 후보는 정권 교체와 경제 회복 모두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한 사람의 최고 공직자가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지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최고 공직자가 어떻게 희망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종 후보 결정엔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됐는데 여기서도 이재명 후보의 독주는 확인됐습니다. 국민선거인단 여론조사에서 89%가 넘는 지지율을 얻어 최종 누적 합산 89.77%로 역대 경선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본선 진출자를 가리면서 가까스로 과반을 넘긴 뒤 당내 갈등으로 이어졌던 지난 2021년 대선 경선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한 김동연, 김경수 후보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 팀입니다. 오늘 이후로 민주당답게 더 크게 단합합시다. 오늘 선출될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만들어냅시다. 이 후보는 최종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번 대선은 통합과 분열의 대결이라면서 정권 교체 뒤 국민 통합을 제1과제로 두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일 최종 후보 2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경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수는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입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단일화 시점과 방식까지 언급했습니다.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한 대행의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던 안철수 후보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치라는 것은 또 개인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당 최종 후보와 함께 경선을 통해서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 대행과 토론 2번 하고 원샷 국민 경선을 하겠다고 밝혔고 한 대행의 차출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방식까지 언급되자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근데 무슨 단일화 얘기를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승부하는 게 자신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같아요. 후보들은 토론회에선 서로에게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홍 후보가 김 후보의 역사관을 비판하자
지난번에 장관 인사청문회 하실 때 보니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이제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이거든요. 김 후보는 일본이 강제로 우리의 국적을 뺏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인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도 날선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안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이라 지적했고, 한 후보는 문재인, 박원순 지지하며 당적을 많이 바꾼 분이라 맞받아쳤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재직 기간 동안 정지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공소시효 만료가 가장 임박한 사건은 지난 대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했다는 의혹입니다.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공소시효는 2022년 3월 9일 대선일로부터 5월 10일 취임일까지 진행되다 윤 전 대통령의 재직 기간 동안 정지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4일 파면 결정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해 오는 8월 초면 만료됩니다. 공소시효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이 기간 내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이었는지 또 허위사실인 점을 알고도 발언했는지 등을 확인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결정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공소시효는 아직 멈춰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 민모 씨의 2심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윤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의 공소시효는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은 7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최대 10년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당선인 신분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은 공무원 신분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서 6개월이 아닌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가입자의 유심 정보를 해킹당한 SK텔레콤이 뒤늦게 유심 무료 교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뜰폰을 포함해 2,500만 가입자 수에 비해 확보한 유심이 턱없이 적어서 교체를 하고 싶어도 허탕을 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입니다. 유심이 없다는 전단을 문 앞에 붙여놨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면서 물량이 동난 겁니다. 가능한 빨리 들어오는 대로 바꾸긴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물량이 없다고 하니까 물량 있는 데를 찾아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SK텔레콤은 추가 물량을 확보해 오늘부터 공식 무상 교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건 전체 가입자 25명당 1개꼴인 100만 명분에 불과합니다. 다음 달까지 500만 개를 추가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교체를 원하는 수요에 비하면 이마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불편은 가입자의 몫입니다. 직장 다니는 중이라 시간이 안 돼서 일요일날 인증되는 거거든요, 찾아서. 근데 지금 유심도 없는 상태고 제가 또 직장 때문에 뭐 평일날 나와 있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난감하네요. 유심은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는 만큼 개인을 사칭하거나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심스와핑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SK텔레콤은 추가 물량 확보에 앞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가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가입자에게 해킹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며 자신하고 있습니다. 유심 교체를 하지 않더라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해킹 이후 안일한 대처는 기업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SK텔레콤에서 해킹 사실을 안 지 이틀 뒤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하루 지나 현장 검증을 갔습니다. 2년 전 고객 정보가 유출된 LG U+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고 이후 곧바로 유심 교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 의대생들의 유급이 이틀 뒤면 결정됩니다.
여전히 강경파의 목소리가 큰데 24학번부터 26학번까지 함께 교육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정부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전국 10,000개 의대의 유급 시한이 대부분 이번 달로 마무리됩니다. 이미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27곳은 유급 시한이 지났습니다. 복귀 시한이 지나면 본과 4학년은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다른 학년들도 이번 학기 유급이 되면 다음 학기는 자동 휴학 처리됩니다. 이렇게 되면 24, 25학번은 내년에 들어올 26학번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의료계에선 이처럼 3개 학번이 수업을 함께 받게 되면 사실상 교육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의대생 단체는 여전히 강경파의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공식 대화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이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어제 열린 총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2,000명 증원 정책은 의료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의료 관련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 내부에선 조기 대선 전까지 수업 거부 투쟁을 계속하면서 차기 정부에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사실상 백기투항하며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없이 3,05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업 복귀율은 여전히 3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수업의 복귀가 지금 이제 쉽지 않은데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제 실제로 돌아오는 숫자의 증가는 아직 미미해서 정부는 유급 처분이 이루어지면 취소하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세계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입은 의상이 적절했는지 논란입니다. 현지 시각 26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손을 맞잡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가볍게 인사한 후 3명의 정상 서서 얘기를 나눕니다. 이처럼 교황의 선종 이후 바티칸은 세계 외교의 중심지가 됐는데요. 참석자들이 뭘 입었는지도 화제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 장례식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파란색 정장을 택했습니다. 바티칸 측은 검은색 정장을 입을 걸 요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검은색 대신 살구색 스타킹을 신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도 검은색 군복을 입었고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도 파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마틸드 벨기에 왕비 또한 7줄이나 되는 진주 목걸이를 걸쳐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선 지난 회담 당시 백악관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군복을 입지 말라 요청했던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이번엔 트럼프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뉴욕타임스는요, 파란색이 마치 표지판처럼 튀어나왔다. 트럼프는 외모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장의 색깔 우연이 아니었을 거라고 평했습니다. 얼마 전 한 K-팝 아이돌 멤버가 성소수자임을 밝힌 소식 화제가 됐습니다. 연예인 최초로 성적 지향을 밝혔던 홍석천 씨, 이 아이돌이 보낸 편지를 공개하며 응원했습니다. 지난 22일 아이돌 그룹 저스트비의 멤버 베이는 미국에서 투어 도중 자신이 성소수자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은 25년 전 연예계에서 처음으로 커밍아웃한 연예인 홍석천 씨를 다시 주목했습니다. 홍석천 씨는 엑스포츠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굉장히 축하해야 할 일이라며 자신은 보고 갈 등대 같은 사람도 없이 버텨낸 25년이 너무나 힘들었다면서 제가 느끼기엔 전 국민의 99%가 저를 다 죽어라 했는데 그걸 이겨내고 버텨가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엔 저스트비 베인이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베인은 편지에서 누구보다 외롭고 힘든 길을 처음으로 걸어주셨기에 작은 용기를 낼 수 있었다며 선배님이 등대처럼 앞에서 빛을 밝혀주신 덕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썼습니다. 홍석천 씨는 다시 한번 축하하고 응원한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주말 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또다시 공습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제재까지 거론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했지만 푸틴 대통령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 중재를 계속할지를 정하겠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러시아는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이번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바티칸에서 만난 직후 이뤄졌습니다. 트럼프는 이 만남 이후 2차 제재까지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경고장을 날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의 경고마저 무시한 셈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중재 노력이 임계치에 달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This week is going to be a really important week in which we have to make a determination about whether this is an endeavor that we want to continue to be involved in or if it's time to sort of focus on some other issues.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중재를 그만둘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If for some reason one of the two parties makes it very difficult, we're going to just take a pass, but hopefully we won't have to do that. 하지만 현재로선 실제로 손을 떼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건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광물 소유권 일부를 넘겨받을 수 있는 경제 프로젝트 성격도 강합니다. 실제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2차 제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We have multiple options, frankly, to address this and to deal with all of this, but we don't want to get to that point. This is still not the time. 추가 제재까지 언급한 경고에도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문제를 풀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직접談判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란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사상자는 지금도 계속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번 폭발이 테러나 군사 공격보단 컨테이너에 보관된 화학 물질이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항구 전체가 버섯 모양의 거대한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사고 현장 상공을 날아다니는 항공기에서는 쉴 새 없이 방염제가 뿌려집니다. 현지 시간 26일 이란 남동부의 샤이드 라자이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خانواده جانباختگان عزیزی که در اون حادثه دردناک در بندر شهید رجایی جان خودشون از دست دادن تسلیت عرض بکنم. 폭발 당시 엄청난 화염으로 항구에 쌓인 컨테이너 2,000여 개가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충격은 약 50km가량 떨어진 곳에서도 전해졌습니다. 샤이드 라자이 항은 세계 원유 수송의 2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최대 규모 항구입니다. 연간 약 8천만 톤의 화물을 처리하는데 석유 탱크 등 대규모 화학물 보관 시설이 있습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은 컨테이너에 보관된 화학 물질이 폭발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화재 진압 전까지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은 2020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폭발 참사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에도 항구에 6년째 적재된 다량의 질산 암모늄이 터지면서 214명이 숨지고 물류시설 상당 부분이 파괴됐습니다. 질산 암모늄은 농업용 비료로 쓰이지만 화약 등 폭발성이 강한 무기를 제조할 때도 활용됩니다. 이란 당국은 폭발로 인한 화재 진압을 마무리하는 즉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프란치스코란 이름이 적힌 소박한 무덤을 남기고 수많은 추모객들이 모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이 마무리됐습니다. 교황청은 이제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의 준비에 들어갑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잠든 목관이 성 베드로 성당을 떠납니다. 걸음걸이에 맞춰 천천히 진행되는 운구 행렬엔 국가 원수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각계각층이 모였습니다. 15만 명에 달하는 추도객들은 1시간가량 박수를 치면서 교황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안장된 곳은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프란치스쿠스라는 라틴어 이름이 새겨진 교황의 무덤은 대중에 공개됩니다. I know for the whole night we came here
So we want to see his funeral, we want to say the bye-bye because he's the living saint, very humble and simple.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성 베드로 광장에선 매일 추모 기도회가 열립니다. 교황청은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 준비에도 돌입했습니다. 콘클라베는 추기경단 135명 모두가 후보이자 유권자로 참여하는 독특한 교황 선거 방식입니다. 시스티나 성당에서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채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와 성당 굴뚝에 흰 연기가 나올 때까지 하루 2차례 투표하는데 이르면 다음 달 6일 시작됩니다. 그전엔 하루 2번씩 추기경 회의가 진행됩니다. 짧은 연설과 대화로 추기경들이 서로를 탐색하고 교황으로서의 능력을 가늠합니다. 우리나라의 유흥식 추기경도 참여합니다. 추기경단 대다수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인물인 만큼 교황의 유지를 계승할 사람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는 가운데 생전 교황과 공개적인 충돌을 마다하지 않던 추기경들이 보수파를 결집할지도 주목됩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메마른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일부와 강원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부산 21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